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 지으며 살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작년 봄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손주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매번 오는 길이라 익숙했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음에 깨어났을 땐 이미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어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의사의 말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니. 저는 평생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뛰어놀고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밭에 나가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온 가족이 정말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이 매일 병원을 찾아왔고 딸 수진이는 프리랜서 일을 잠시 미루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며 그림을 그려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꼭 좋아지실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 유진도 어머니, 저희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이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활치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팔 근육을 키워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했지만 나이 든 제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그 고통을 참고 재활 치료를 하시다니. 병원 선생님들의 칭찬이 힘이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곁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그런 작은 위로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가족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은 처음의 열정적인 간병과 방문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방문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고 그마저도 짧게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준호는 항상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혹은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라며 방문을 미루곤 했습니다. 전화로도 겨우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반면에 딸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던 그녀는 자신의 일을 상당 부분 줄이고 저를 돌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저의 세수와 식사를 도와주고 낮에는 재활치료에 동행했으며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 밑에 짙어지는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밤늦게 노트북을 켜고 마감 작업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돌봐주는 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간병인 이미영 씨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자리를 비울 때면 이미영 씨가 함께 해주었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려야 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네요. 창가에 앉아서 햇볕도 쬐어볼까요? 이명 씨의 친절한 보살핌은 제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냉담함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마지못해 방문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바쁘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의 대답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심했습니다. 네, 요즘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맡아서 야근도 많고 어머니 걱정 많이 되는데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수진이가 잘 돌봐드리니까 다행이에요. 그 말투에서 어차피 수진이가 있으니 내가 안 와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만 챙겨. 며느리 유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쩌다 병문안을 오면 항상 시계를 자주 확인하고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리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야 할 때면 얼른 수진이나 간병인을 찾았고 직접 도와주는 일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화장실. 저는 아이들 학교 갈 시간이라. 유진의 변명이 익숙해질 무렵 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진이의 헌신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한 이불 가져왔어요. 병원 이불은 너무 얇잖아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죽 만들어 왔어요. 같이 먹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저는 제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평생 가져갈 짐이지만 적어도 상체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게 되었고 상체 근력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해줄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수진이가 오랜만에 자신의 작업실에 들러 마감 작업을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엄마, 2시간만 다녀올게요. 미영 씨가 계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자신의 일도 챙기라고 등을 떠밀어 보냈습니다. 오후 3시쯤 간병인 미영 씨도 잠시 약을 타러 나간 사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침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휴, 병원 냄새 정말 질색이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리낌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도. 솔직히 난 못 견디겠어.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실라. 준호가 조용히 타일렀지만 그의 어조에도 동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들으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으로 모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내가 매일 이런 냄새 맡으면서 시중들 자신 없어. 유진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진짜 그들의 생각을. 아들 준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나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 제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돌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수진이 프리랜서니까 시간도 자유롭잖아. 우리보다 시간 많으니 수진이가 주로 맡고 우리는 돈만 조금 보태주자. 어머니 재활은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야?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끝이 있나? 평생 이러실 텐데. 이참에 요양병원 알아보는 건 어때? 거기가 더 저렴하잖아. 요양병원.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한 번 자원봉사로 요양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좁은 방에 여럿 모여 생활하는 모습,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느라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다면 그래도 동생한테만 다 미루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준호의 말에 잠시 희망이 생겼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뭐 어때? 수진이도 어차피 결혼도 안 했잖아. 우리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수진이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우리는 가끔 얼굴 비추고 돈 조금씩만 보태주면 되지.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울고 계세요?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유진의 당황한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준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도 슬픈 일이지만 가족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제 힘으로 결정하기로 말입니다. 교통사고 후 4개월째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 남은 생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자산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땅과 작은 집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팔아서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시골 땅이랑 집 정리하려고 해. 어느 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왜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빈 땅으로 두느니 팔아서 병원비에 쓰는 게 낫지. 너한테도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신다면 제가 부동산에 알아볼게요. 아니, 내가 직접 할게. 친구 아들이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거든. 그 애한테 부탁해 볼게. 저는 이미 박상민 씨에게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박상민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50대 가까이 된 그는 제 친구의 아들이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상민 씨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니? 근데 상민아, 우리 집이랑 땅 얼마나 할까? 요즘 시세가 어떤지 궁금해서. 상민 씨는 노트북을 펼쳐들고 온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모님 땅이 있는 지역이 최근에 크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개발? 우리 동네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호재가 있어요. 첫째는 그 근처에 대기업 연수원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고, 둘째는 지자체에서 친환경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농사지었던 그 땅이 갑자기 황금 땅이 되었다니. 그래서 얼마 정도 한다는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3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3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이모님 땅의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면적도 꽤 넓고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억이라니.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그 땅이 그렇게 가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조금씩 모아 산 땅이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책임질 만한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 자료들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조급하게 판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상민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저는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남은 인생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병인 미영 씨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며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부동산 분이 다녀가셨다면서요? 땅이 30억 넘게 값 나간다는 소식 들으셨겠네요? 저는 놀라서 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영 씨가 제 대화를 엿들었고 아마도 그 소식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 그게 간호사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병원에서 이런 소식은 불과 하루 만에 퍼질 것이고 아마도 곧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30억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갑자기 그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영 씨와의 대화 이후 이틀이 지난 주말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유진이 평소와 다른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오늘은 일찍 왔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이제 좀 시간을 내려고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갑자기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오더니 곧 거의 매일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진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난다며 피하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제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요. 미영 씨보다 제가 더 꼼꼼히 해드릴 수 있어요. 변한 건 방문 빈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웃는 얼굴로 온갖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홍삼, 영양제, 과일, 심지어 고급 휠체어까지요. 어머니, 이 휠체어가 최신형이라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뒤늦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미영 씨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땅 이야기 이후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네요. 미영 씨가 소곤거렸습니다. 약 2주가 지난 저녁,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들은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여보, 어머니 땅이 진짜 30억 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개발 예정지라 더 오를 수도 있대. 유진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잘해드려야지. 수진이 혼자 다 가져가게 놔둘 순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지금 어머니 간병을 도와주면 나중에 당연히 우리도 몫을 받을 수 있겠지. 수진이가 지금까지 도맡아 했으니 일부는 줘야겠지만 우리도 아들 가족이니까 최소한 절반은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오빠가 아들이니까 더 받아야지.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간병할게. 어머니 마음을 사야 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서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친절함이 모두 돈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손수 만들었다는 영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유진이 어느 날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병원에만 계셔서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회복에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집으로 모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내가 지금 상태로는 너희한테 부담만 될 것 같아. 병원이 편해. 그날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휴가를 내서 병원에 있겠다고 했고 유진은 거의 매일 와서 제 옷을 빨고 몸을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올케 언니가 갑자기 열심히 간병하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된 것 같아. 수진이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엄마 재산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알아, 내 딸. 내가 진심이라는 거 엄마가 모를까?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단단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간병인 미영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영 씨, 내일 오전에 아들과 며느리, 딸까지 모두 불러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일찍 도착했고 수진도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한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지 많이 봤어. 아들 준호, 며느리 유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요즘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건 내 땅 때문이니? 그 말에 준호와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르다가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효도하는 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유진도 가세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잠든 줄 알고 한 이야기들 다 들었어. 수진이 혼자 다 가져가게 놔둘 순 없지. 땅이 30억이 넘는데 이런 말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유진은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그런 말을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이제 내 결정을 말할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시골 땅을 팔기로 했어.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도 정했어.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수진은 그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첫째, 내가 필요한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은 당연히 내가 부담할 거야. 더 이상 수진이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거고 준호 너희 가족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거야.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둘째, 남은 돈은 모두 수진이에게 증여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아들인데 재산을 동생한테만 다 주시면. 왜 너무한 거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수진이었어. 너희는 내가 냄새난다며 피하다가 땅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 행세하잖아.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유진이 말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잠든 줄 알고 했던 말들 다시 한번 기억해봐. 진심은 평소에 드러나는 법이야.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돈 때문에 간병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하셔서. 알아, 수진아.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내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준호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들로서 당연히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이미 모든 절차는 마쳤어.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 때 내린 결정이야. 변호사도 의사도 다 확인했어. 이럴 수는 없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거야.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남이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고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병도 필요 없어. 내가 간병인을 고용할 거야. 너희가 위선적으로 나를 돌보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준호와 유진은 할 말을 잃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진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런 결정 바라지 않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수진아. 그래서 너에게 주는 거야.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너에게. 그리고 내가 믿는 건 내가 그 돈을 올바르게 쓸 거라는 거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적어도 이제는 위선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으로 조금씩 재활의 성공의 휠체어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수진이가 자주 방문하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였지만 그 사고를 통해 저는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연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